안녕하세요. 저희는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에 대해 발표할 김도연, 김민정 팀입니다. 우선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인이 미국의 현실에 맞춰 제작한 영상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과 기준이 미국인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야채와 고기를 통해 영양분을 보충하고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교과서와 TV, 신문에서 늘 듣고 배워왔고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하고 닭가슴살과 달걀에 초점이 맞춰진 건강한 식습관을 해야 한다와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난 2015년 WHO는 가공육과 암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하고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붉은 고기는 2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1군 발암물질에는 담배, 성면, 플라토늄 등이, 2군 발암물질에는 아크릴아마이드, 납화합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는 붉은 고기뿐만 아니라 유제품과 달걀, 물고기 또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음식들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당뇨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계신가요? 의료계에 종사하고 이 질병의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공부한다면 알겠지만 우리는 보통 운동 부족과 과도한 당분과 탄수화물의 섭취가 당뇨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내과 의사이자 당뇨 연구가 닐 바나드 박사는 인체의 근육세포를 들여다보면 지방 입자가 축적되어 인슐린 저항을 늘리는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음식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당분이 원래 목적지인 세포에 도달하지 못하고 혈액에 축적되어 생기는 병이 당뇨병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뇨의 원인은 혈관에 지방이 축적되는 식습관, 즉 전형적인 고기 위주의 동물성 식단이고 당뇨는 절대 고탄수화물 식단이나 당분 섭취로 발병하는 병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량과 당뇨병 발생률은 반비례하고 육류 섭취량과 당뇨병 발생률은 비례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심혈관 질환과도 연관이 됩니다. 죽은 고기에 있는 박테리아 독소를 섭취하면 불과 몇 분 안에 염증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염증은 인체 내에서 동맥을 마비시키고 동맥이 자연스럽게 이완되지 못하게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콜레스테롤도 많이 들어있는데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들어가면 적혈구를 감싸고 혈액을 진하고 점성이 있게 만들어 동맥을 서서히 막게 합니다. 또한 호르몬의 균형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 등을 먹으면 계속해서 고기에 있는 박테리아 독소와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게 되고 이들의 작용으로 인해 혈관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치매를 앓는 이들의 대다수는 두뇌의 혈관이 막혀 신경세포에 필요한 혈액의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데 염증과 콜레스테롤의 작용이 두뇌 혈관에서 작용하게 된다면 치매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는데 진단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식습관으로 인한 알츠하이머라는 뜻입니다. 교묘한 캠페인으로 백색 고기인 가금류는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주요 발암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리가민은 가열되고 조리된 모든 육류에서 형성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닭고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또한 붉은 고기와 닭고기가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고 달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미국인의 식단에서 붉은 고기보다 닭고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닭고기에서 가장 많은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게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암에도 치명적입니다. 암의 원인은 DNA 돌연변이입니다. 한 개의 유전자 돌연변이로는 암으로 발전하지 않지만 몇 천만 몇십억 개의 암세포가 모이면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체 내의 암세포의 증가 요인을 없애야 합니다. 인체에는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IGF-1이라는 인슐린
유시성장인자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모든 동물성 단백질이 이 IGF-1의 수치를 높이게 되고 이것이 육류가 발병률을 높이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으로 미국 아동의 대부분은 10세 이전에 동맥경화의 첫 증상인 지방선조가 형성되고 이후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하루 1인분 50g의 가공육을 섭취할 경우 대장암의 발생률을 18%, 당뇨병 발생률을 51% 증가시키고 전립선 암에 걸린 남성이 닭고기를 먹으면 암 전이 속도가 4배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술과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고 계속해서 경고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달걀을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도 기대 수명 피해가 하루에 담배 5개를 피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류는 몸에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선류에는 육류와는 또 다른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육류와 유제품과 마찬가지로 다량의 콜레스테롤과 다이옥신을 가지고 있고 바닷물에 흘러들어간 제초제와 살충제, 수은 등을 먹어 몸속에 축적하고 있습니다. 유제품 또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유를 마시면서 호르몬제가 들어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유에는 소를 키우기 위해 투여한 항생제와 소액에서 나온 고름이 들어있습니다. 우유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키를 크게 해준다고 하지만 노년 여성에 대해 18년간 연구한 결과 우유의 골절 예방 효과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우유를 마시는 사람의 둔부 골절 발생률과 발암률이 더 높고 평균 수명도 짧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유에 있는 단백질은 알레르기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물질인데 이러한 질병은 체내 점액질을 과다하게 생성하게 만들고 천식을 악화시키거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암 발병률을 증가시키며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 등의 호르몬 관련 암에 취약합니다. 유제품의 주요 단백질인 카세인 단백질은 특히 치즈에 많고 인체의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어 카소모르핀이라는 성분이 되는데 이 성분은 뇌에서 수용체에 접촉하고 강력해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져도 자꾸만 치즈를 찾게 만듭니다. 이 물질은 모유보다 소젖에 많이 들어있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 자폐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유와 유제품은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을 34% 높이고 유방암 경력이 있는 여성이 하루에 유제품 1인분만 먹어도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49% 증가, 다른 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64% 증가합니다. 종양억제 유전자와 종양 형성 유전자는 식습관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나쁜 유전자 조합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음식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죠. 인간의 유해물질 노출의 93%는 먹이사슬에 의해 효율적으로 축적되어 고기, 우유, 유제품을 통해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그중 다이옥신은 남성의 경우 체내 다이옥신을 배출할 방법이 없지만 여성은 임신 중 먹은 다이옥신은 태아에게, 수유 중 먹은 다이옥신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생식 발달 능력의 손상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육류의 소비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후원사에 있습니다. 미국 당뇨협회는 세계 최대 요구르트 회사 다논과 유명한 가공 치즈로 유명한 크라프트, 가공육으로 된 아동식품으로 유명한 오스카 메이어, 그리고 가공육 통조림 회사 범블비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암학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육류회사 타이슨과 피자헛, KFC 등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선지 코멘 재단은 유방암 퇴치에 힘쓰는 재단이지만 KFC, 가공육 회사 디치앤왓슨, 요플레 요구르트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미국 심장협회인데요. 이름 있는 메이저 패스트푸드 회사와 가공육 회사의 후원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수많은 건강협회들은 자기들이 예방하고 노력해야 하는 질병의 원인을 일으키는 산업에 돈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마치 미국 폐암학회가 담배를 권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5년 주기로 국민들의 생활 식단 가이드를 제공하는데요. 이 식단을 제공할 때 수많은 육류 산업의 후원을 받아 작성됩니다. 자본주의 원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생활 양식조차 채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본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에서까지 육류업계의 카르텔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의 문제가 아닌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실제 축산업계의 로비는 총기업계 로비만큼 상당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채식을 한다면 근육이 성장할 수 없다. 채식은 육식보다 더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한다. 채식은 채소만 먹는 식단이다. 단백질 섭취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등 채식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의견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단백질 필요량은 400g에서 500g입니다. 2013년에 발행된 논문을 보면 채식을 하는 7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베지테리언과 비건은 평균적으로 필요한 단백질 양보다 70%나 더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채식을 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에 비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 양을 섭취하는 것을 보아 채식만으로도 충분히 육식 못지않은 근성장과 영양소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채식은 채소뿐만 아니라 콩, 채소, 과일, 정제하지 않은 통곡물 등 다양한 음식물을 균형적으로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채식 식단은 일반적인 채식 식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념에 의해 모든 육식을 거부하는 비거니즘 식단입니다. 단백질은 현대 사회에서 충분한 섭취가 어려운 음식이 아닙니다. 현대인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영양소는 섬유질입니다. 미국의 3%만이 적정량을 섭취하는 영양소가 섬유질입니다. 한식을 주식으로 먹던 과거와 달리 패스트푸드나 가공육을 흔하게 접하는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 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에 비해 식이섬유 섭취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단백질 섭취보다 섬유소 섭취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당뇨, 대사증후군, 심혈관계 질환, 비만 및 다양한 암뿐만 아니라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고혈당의 예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비거니즘들은 미국 평균 섬유질 섭취량 3배를 섭취하고 있고 세미채식인조차 섬유소의 최소 권장량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영양소를 균형적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이섬유만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공육으로 가득 찬 음식 옆에 소스처럼 곁들여져 있는 채소를 먹는 식습관은 더욱더 옳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식탁 위에 있는 고기 몇 점들을 채소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줌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